EPS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 교수의 한능검 CEF 과정입니다. Certainly, easily, funny. 33강이죠. 이제 조선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3급 강이 마무리답게 이름도 33강입니다. 그래서 33강 여기까지 잘 들어주시면 3급은 무난히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33강까지 잘 들어주시면 3급 과정은 3급 자격증을 분명히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선 문화사는 다른 경쟁자분들은 안 보시거든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상사에서 우리 시작자 공부했던 거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까요? 시작자 형이야 이랬죠. 형이야. 그래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래서 그분들이 썼던 책 제목 반개수록, 성질, 콱, 성호사설, 질서, 과구록, 3대 도적, 임길산 이랬죠. 그래서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임길산, 6대 좀, 6좀, 3적 6좀 때문에 나라에 이익이 생길 수가 있나? 그래서 3적 6좀 하면은 나라 도적, 세 도적과 6좀 하면 나라를 좀 먹는 6가지 패단. 노비, 과거, 문벌죄도, 승려, 사치, 게으름 해서 6좀, 이게 이익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기마 유목민 하면 이제 정약용이었죠. 그래서 기마 유목민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수원 홍대에서 돈 팍팍 벌자 했죠. 수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네 사람의 각각의 우서, 담임의 연주지, 담임의 연주지, 그 다음에 열라면 양호실 가야지, 열하일기, 양반전 호질, 제가 쏘겠습니다. 북학의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에서는 두 번째 사료인데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게 사상사였다면 이제 이 81페이지부터는 역사서, 지도, 건축과 공예, 뭐 그림, 또 과학기술,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81페이지 보시면 역사서의 편찬부터 나오는데요. 실록과 의궤와 기타 역사책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능검에서 다뤄진 역사책은 일단 실록이 나옵니다. 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을 말하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했던 편찬 자료 4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사시일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사시일보. 그래서 거기 보면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조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조보까지 해서 사시일보 이렇게 실록 편찬의 자료가 되고요. 실록 편찬은 국왕이 죽은 다음 사후에 편찬했고 그때 사용했던 실록의 편찬의 종이 있죠. 그 종이는 세초라고 해서 세초는 그 원고 초록을 다시 물에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서 다시 썼다 그래요. 거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세검정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실록을 편찬하던 그 사관들이 그 종이를 이렇게 빨아서 다시 사용했다. 재생지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요. 4대 사고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고라고 하는 거는 실록을 편찬하던 그 보관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에는 4대 사고였는데 후기로 가면서 5대 사고로 바뀌게 된 이유는 임진왜란 동안에 이게 모두 큰 도시에 보관하다 보니까 다 점령당하면서 일본군에게 불타버려서 4대 사고를 5대 사고로 바꿔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사고는 이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 피신할 수 있는 지역 산에다가 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전기에는 대도시였다가 후기는 산으로 바뀌거든요. 물론 둘 다 공통점은 서울 춘추관이라는 곳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춘추관은 공통이지만 성주, 전주, 충주에서 하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세 군데에 보관하던 것이 후기로 가면 춘추관을 포함하여 5대 사고제가 정비되는데 5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정족산 사고, 적상산 사고 해서 이렇게 산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태, 정적, 오태와 함께하면 무적이다. 아니죠. 정적, 있을 수 없다. 오태, 정적,
춘추관까지 해서 오대산, 태백산, 정족산, 적산산 이게 5대 사고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일보 그다음에 죽은 다음 종이를 다시 쓴 거 세초 그다음에 4대 사고제에서 5대 사고제 5대 사고제니까 5대 사고제 때니까 5대산부터 시작해서 5대 사고제 오태정적 춘추관까지 5군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궤는 이제 그림책인데요. 이게 왕실의 중요 행사 등을 그림으로 빠르게 그려서 기록으로 남긴 걸 말합니다. 뭐 혼례식, 장례식, 뭐 외국 사신 접대식, 뭐 생일 잔치 이런 그런 걸 다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사진 찍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역사서가 나오는데 15, 16, 17, 18세기의 책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는 15세기의 역사책인 조선시대의 국사 교과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동국통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책 가운데는 동국통감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동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중국과 대비되는 개념의 동국이죠. 그다음에 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감이라는 표현 자체는 편년체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편년체는 연, 월, 일 순서로 역사책을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기체라고도 하는데 통감이라는 표현은 편년체라는 말 이외에도 단군 조선부터 왜냐하면 15세기는 단군 조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국호를 조선이라 해서 단군 조선 계승의식이 매우 강했고 조선 초기다 보니까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그래서 고려까지 쓴 거죠. 조선 초기에서 단군부터 고려까지 쭉 편찬한 책이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삼한 이전,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기라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은 이게 단군부터 삼한까지를 외기라고 하고 삼국시대 이후부터 뭐 삼국기, 그 다음 통일신라 이후 신라기, 그 다음 고려기 이런 식으로 편찬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군데 형태로 돼 있고 쓴 사람은 훈구파인 서거정입니다. 그래서 세조 때부터 편찬에 착수했기 시작했는데 세조 때에는 어떤 신하들이 너무 왕권이 강하니까 왕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완성을 안 했다가 성종 때 가서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균형 잡힌 시각에 각해서 역사책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종 왕의 입장과 훈구파 대신 그리고 살인파들의 입장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완성된 세조 때부터 편찬돼서 성종 때까지 완성된 동국통감이라는 책,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나오는데요. 지도는 일단 사진으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15세기 지도 가운데 이렇게 생긴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크게 그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도 크게 그렸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조선의 모습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조그만 나라처럼 제작하지 않고 나름 상대적으로 크기를 크게 그렸거든요. 이게 15세기 지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주적인 중국과 우리가 그래도 비견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주성을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이 책 제목이 이 지도 책 이름이 좀 길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합니다. 좀 길죠?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앞글자를 따서 혼 이렇게 외울게요. 혼 이렇게 시작하는 지도는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만든 시기는 조선 태종 때고 이회 김사영 등과 같은 분이 주도했다. 이회 김사영이 제작하였고 현재 일본 용국대학교에 있어요. 류코쿠 대학에 있으며 이게 필사본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회 김사영 혼. 두 번째 16세기로 가면 요거는 진본이거든요. 필사본이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조선 방역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방역지도는 색깔이 팔색으로 지도를 제작한 거. 그래서 팔도별로 색깔을 달리 표시했고 스시마 섬은 우리 영토로 표기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기는 명종 때이다. 조선 방역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조선 방역지도. 여러분들 외우기 힘드시죠? 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방역지도에서 저는 혼, 방 15, 16. 그 다음에 17세기 가면 곤입니다. 고려 만국전도고 요 곤 지도는 서양 지도예요. 마테오 리치가 그린 지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명나라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인데
예수의 선교사로서 당시의 서양 지도 제작 기법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년만국 전도를 통해서 이 유럽 세계가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세기로 가면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동국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국 지도는 정상기라는 실학자가 제작한 지도인데 최초로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백리를 일척으로 삼는, 그래서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든 과학 지도입니다. 그래서 백리척을 사용한 정상기의 동국 지도. 그래서 이건 정상기라는 사람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19세기는 이걸 조금 더 곱하기 10한 거. 곱하기 10이니까 훨씬 지도가 커졌죠. 그래서 이걸 커졌다 해서 대동여 지도라고 하죠. 이걸 만든 사람은 많이들 알다시피 고산자 김정호입니다. 그래서 혼방곤동대 15, 16, 17, 18세. 그래서 혼방곤동대, 혼방전기, 곤동대, 요게 후기입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김정호까지의 지도, 혼방곤동대, 이회, 김사영, 윤의, 이마두, 마테오리치를 한자로 이마두라고 하고, 정상기의 백리척,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까지. 특히 이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으면서 목판으로 인쇄가 찍어낸 지도로서 그 크기가 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가로 3m, 세로 7m의 거대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대동여 지도는 다 가짜예요. 진짜 지도는 실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책으로 편찬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건축과 공예인데요. 역시 이것도 15, 16, 17, 18, 19세기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건축이죠. 혼방곤동대에서 15, 16, 17, 18, 19까지. 이제 건축인데요. 사실 건축이라고 해봐야 나오는 건 불교 건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을 내거든요. 사찰. 조선시대 그 성리학 국가 조선에서 무슨 절을 내느냐.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절이 있다. 그래서 15세기의 절 이름이 뭐냐 이게 찾는 문제. 15세기의 절 이름은 절 짓기를 원해요? 이러죠. 원해? 진짜 원해? 그래서 원각사 10층 석탑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그래서 원각사 10층 석탑, 요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탑골 있죠. 탑골공원. 탑골공원이라고 부르게 된 게 요겁니다. 원각사 10층 석탑. 그래서 3.1운동 때 이 원각사 10층 석탑에 올라가서 3.1 독립만세 그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요거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8만 대장경 보관하는 곳. 이게 15세기에 합천에 만들어진 해인사 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원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그 살인파들의 학교가 서원이라고 했죠. 이게 원래는 사원이었는데 사원을 다 때려부시고 서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대부분 서원들은 원래가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문화적 파괴를 했던 거예요. 절을 다 없애버리고 막 불상 목 자르고 막 파괴해버리고 그 대신에 거기 자리에다 공자묘 만들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사원이고 서원이 되는 시기. 일단 17세기로 가면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순서대로 갑니다.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 해서 2, 3, 5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사 각황전, 못 외우겠죠?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이 세 가지 건물이 17세기 건물, 17. 화엄사 2층, 금산사 3층, 법주사 팔상전. 그 중에서도 팔상전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 건물 안에다가 벽화처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절인데 이게 2층, 3층, 5층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닫힌 건물인데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는 하나로 통해 있어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5층이고 3층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단층 규모예요. 이게 좀 특이한 이유죠. 그 이유는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불교 절에다가 시주하고 막 그래요. 이제는. 이때 16세기까지는 절들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성원으로 바꿨는데 17세기로 가면 이런 큰 건물, 큰 절들 다시 짓거든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 거치면서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다시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거치고 나니까 이게 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승려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또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성리학을 열심히 뭐 이렇게 신봉했어봐야 뭐 의미도 없었고 그래서 사후세계라던가 하는 걸 강조한 거죠. 외우는 방법이 어렵죠. 이게 화엄사, 금산사, 법주사. 근데 17세기 7이죠? weekdays 며칠? 7days 7일이죠? 일주일 생각하면 돼요. 일주일 7일이죠? 화요일 Tuesday, 금요일 Friday, 법종 공휴일 홀리데이 그죠? 화요일 다음 금요일, 금요일 다음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 임시 공휴일. 그래서 화엄사, 금산사, 법주사. 그래서 이 세 개의 절, 이건 꼭 외우셔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로 가면 안성에 있는 성남사라는 절이 있어요. 성남사는 경기도 안성에 있고요. 이건 단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층이라는 것 자체가 1층이라는 건데 1층으로 만들었다는 건 양반지주가 만든 게 아니라 서민지주들이 만들었다. 서민지주의 시주. 그래서 이 당시에 서민지주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15세기인 분청사기, 16세기인 순백자, 18세기인 청화백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오죠? 자, 이 조선시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관련돼서는 역시 출제가 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다가 써도 돼요. 그림 그러면 15세기에 만들어진 유명한 그림이 지금도 나오거든요. 그 그림 그러면 몽 이렇게 외워볼까요? 몽, 혼일경 역대국도지도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래서 15세기의 그림 가운데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게 몽유도원도인데 이건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꾼 꿈을 배경으로 당시에 유명한 대표적인 화가 안견이 그 꿈 이야기만 듣고 몇 날 며칠 동안 화폭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걸 몽유도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있었던 것이고 현재 일본의 천리대학교에 보관 중입니다. 덴리라는 대학에 있어요. 그러면 요 혼일경리 역대국도 지도와 몽유도원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일본에 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보관 중이고요. 그다음에 16세기인 문인화, 18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화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실학의 유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이 유행하면서 그림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실학이라는 게 뭐예요?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림에 영향을 줘서 진경산수화가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고 지은이의 감상을 거기에 좀 투영해가지고 조금 왜곡은 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거의 없었는데 18세기 이후부터 이 실학풍이 유행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그 자주적인 민족적인 성격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느낌이 우리나라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흐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치를 그릴 때 첫 번째는 정선이 우리 경치를 그렸다는 거, 이걸 진경산수화라고 한다. 그래서 제목이 인왕제색도 금강전도니까 다 어때요? 산이죠, 산. 인왕산, 금강산을 정선이 그렸다는 거, 거기 제가 밑에 그림을 잘 실어 놓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실학풍이 영향을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서양화의 원근법과 명암법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투영이라던가 명암 같은 걸 주기 시작한 대표적인 화가가 강세황이라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황이 그린 영통골 입구도는 보시다시피 소실점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의 모습이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죠. 그리고 바위산을 보니까 명암법을 분명히 줬다는 거. 이런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미술 기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강세황이다. 그리고 강세황의 제자가 김홍도라는 유명한 풍속화가죠. 김홍도가 그린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는데 그것도 특히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흐름을 계승한 것이 김득신이고요. 김홍도의 화풍이 김득신에게 이어졌으며 신윤복은 똑같은 사람을 그렸지만 신윤복이 그린 그림은 도시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또 양반들의 연애 모습을 잘 가감없이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런 서민들의 경제력이 증가한 결과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런 민화라고 하는 건 서민들이 좋아했던 그림이라는 건데 이 민화의 주제도는
호랑이, 물고기, 새 등과 같이 어떤 그 복을 불러일으키는 무병장수, 기복적 성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들을 방 안에다 그려놓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술작품 관련돼서는 15세기 미술작품 몽유도원도 17세기 이후, 특히 18세기에는 어떤 산수화, 진경이죠. 진경 산수니까 이렇게 산을 그리다가 이게 서양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떤 진경 산수 화풍이 서양 화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원근이라던가 명 같은 걸 주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그리는데 서민들을 잘 그린 사람과 양반이라던가 아니면 그 양반들과 이렇게 연애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흐름으로 갔으며,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좋아하는 민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선 후기에 우리 미술의 큰 흐름이라 볼 수가 있고, 이 미술 작품 가운데에서 특히 진경산수를 잘 그린 사람 이름은 겸재정선, 서양화 대과, 강세황의 제자, 김홍도의 화풍을 이어가는 김득신, 그리고 양반 여자들 잘 그렸던 신윤복, 그 다음에 이건 떠돌이, 방랑, 화가 등이 그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큰 흐름에 있어서의 그림, 미술 화풍의 흐름이라 볼 수가 있고요. 85페이지 6번에 보면 과학기술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이게 잘못 들어갔다. 15세기 과학기술 천시한 게 아니고요. 천시가 아니라 과학기술 강조입니다. 그래서 천시라고 하면 안 돼요. 천시하면 그런 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천시 빼고 강조로 바꾸시고, 태조 때 천문학 발전했죠.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그 높이가 한 2m가 넘어요. 폭이 한 1m 좀 넘는 그 큰 까만색 돌판에다가 그림 천문도가 있습니다. 이 천문도 밑에 제가 잘 표시해 놨는데 제목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돌판에 새긴 천문도가 있어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요. 세종대왕 때는 정확하게 24절기라던가 농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혼천의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수량 측정기구인 추구기 등이 있었다. 또 16세기에 후반에 서양과학이 전례가 되고 17, 18세기에 실학이 발달하면서 서양과학의 전례로 인해서 지전설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했었다. 김성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전설을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앞서 홍대용 실학자 있죠. 실학자 홍대용이 무한우주론을 강조했었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혼천의를 홍대용이 직접 제작하기도 했었다. 그다음에 의학이죠. 세종대왕 때 향약 집성방.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약재, 국산 약재를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을 구한다. 그리고 17세기 동의보감, 19세기에는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는 사상의학 체질에 따라서 의학의 약재라던가 하는 걸 달리 써야 한다라는 이재마의 의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 세종대왕 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향약 구국방이고 조선시대 세종 때는 향약 집성방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서 구국 그러면 고려고 집성하면 조선이죠. 왜? 구국 그러면 기역 고려고 집성하니까 지읒시옷 조선이라는 거고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어의였던 허준이 구암 허준, 이 허준이 이름이 또 구암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구한. 그래서 동의보감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재마의 사상의학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국의 세시풍속, 이건 한능검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그 다음 그 세시풍속에 어울리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놀이라던가 속담 등을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봄철, 여름철, 가을 빼고 겨울철. 가을은 지금까지 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나온다면 추석 정도가 나오는데 추석을 따로 빼긴 애매해서 추석은 그냥 여름철에 넣었어요. 이게 보시면 봄철 일단 그 설날 1월 달에 있는 1월 1일 설날과 정월 대보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주로 뭘 합니까? 설날에 하는 일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맨 처음에 설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하세요? 세배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설날 그러면요. 여기다 제가 쓸게요. 설 그러면은 1월 1일이잖아요. 음력 1월 1일. 설 때 일어나면은 아침에 세배합니다. 세배. 그래서 세배하는 게 언제냐? 설 때다. 세배하고. 그럼 세배하면은 세뱃돈 주시죠. 세뱃돈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서 꺼내주셨냐면 옛날에 한복 입고 계실 때 한복에는 원래 우리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복주머니라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그 복주머니에서 세뱃돈 꺼내가지고서 손주 손녀들에게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를 차고 다닌다던가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복주머니 만들기 놀이가 있었죠. 또 복을 기원하는 부적을 찍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었다. 복을 기원하는 부적 행사. 그리고 뭐 먹어요? 아침 먹죠? 아침 뭐 먹습니까? 떡국 먹죠? 요게 우리나라 설날의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설날 하면 떡국 세배하고 복주머니에다가 세뱃돈 받고 떡국 먹고 요게 설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정월 대보름이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여러분들 대보름 날에 뭘 보게 돼 있어요? 대보름이니까 보름입니까? 보름? 달 그렇죠. 예,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월 대보름의 행사는 이런 달과 관련된 있는 행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달 보면서 소원 빌기 같은 거 우리 소원 비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1월 15일 날 하는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과 관련되어 있는 달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름달 보고 소원 빌기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월 대보름날 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하라 그래요? 부스럼 예방한다고 해가지고서 부럼 까먹죠. 견과류 부럼 까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신 그런 경우 많았었죠. 부럼 까기 이런 거.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귀 먹지 말라라고 해서 귀발기 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럼 까먹고 귀발기 술 같은 거 나눠서 먹기도 했고 또 먹는 거죠. 대부분 오곡밥 만들어서 먹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잔칫날입니다. 귀발기 술, 오곡밥, 부럼 까먹기 이런 게 또 이 달과 관련돼 가지고서 방금 얘기한 달 소원 빌기 말고 달집 태우기도 있어요. 소원 빌기도 있지만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울 때 달집을 태우는 과정에서 뭐 돌립니까? 예, 쥐불놀이 하죠. 그래서 이 쥐불놀이가 바로 달집 태우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진날 나오는데요. 삼진날이라는 건 3월 3일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홀수들이 많아요. 예, 대부분 홀수를 딜한 것으로 보거든요. 짝수보다. 삼진날은 3월 3일입니다. 그럼 삼진날 하는 거. 자,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한번 뉘어볼까요? 이렇게. 네.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고. 또 이거 나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비가 이제 돌아온다는 날이고요. 삼진날. 그 다음에 나비가 삼진날에는 나비 보면 운수 대통이다라는 말이 있고, 요때 먹는 거, 우리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진달래가 됩니다. 그래서, 진달래 전 부쳐 먹기 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달래 꽃으로 화전 붙이기. 그래서 이런 꽃놀이를 하면서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붙이고 그 새풀을 밟으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새풀을 밟는다 해서 삼진날을 답청이라는 게 풀을 밟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청하면서 제비도 보고 나비도 보고 진달래 꺾어가지고 화전 부쳐 먹고 이게 바로 삼진날입니다. 그래서 삼진날 하면 이렇게 제비 생각하시고 나비 생각하시고 진달래꽃 부쳐 먹기. 그래서 나가서 풀밭 이렇게 거닐면서 한다 해서 답청절이라고도 불렀다. 그다음에 한식날이 있거든요. 이게 한식은 동지로부터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동짓날부터 12월 21일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10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항상 거의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이런 표현인데 이게 청명이 4월 4일이고 한식이 4월 5일이라서 절기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루 차이라서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인데 이 한식이 만약에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제 막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조심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건조하고. 그래서 이때가 좀 건조합니다. 그래서 불조심하라. 그래서 이때는
불이 없는 날이에요. 불 없는 날. 그래서 불을 이렇게 놓지 않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라고 한 게 찬 음식을 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또 뭐도 없는 날이냐면 손 없는 날이라는 말도 있게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때는 뭘 해도 잘 모른다라고 해서 우린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손 없는 날은 한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 먹기, 또 불 사용하지 않기, 또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서 산소에 막 손을 대도 부정타지 않는다. 귀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산소에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다 해서 이때 벌초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벌초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하다가 영남지방에 안동지방에 산불 엄청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은 원래 벌초를 해야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그날은 특히 이런 건조한 날이기 때문에 불 사용하지 말아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던져가지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식 때입니다. 그때가 4월 5일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식목일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 거죠. 나중에.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갈까요? 단오날 하면 5월 5일이거든요. 이날이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에요. 5월 5일이. 그래서 5월 달에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이날 이제 뭐하고 노느냐는 건데, 양기가 왕성하다는 건 놀기 좋다는 거거든요. 그네 뛰죠. 그네 뛰면서 막 놀아요. 단오날에는. 그네 뛰면서 막 놀면은, 땀나죠. 그래서 머리 감기.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네 뛰면 연락에 배고프니까 이날 이제 수리치떡이라고 해서 수레바퀴 모양을 이렇게 찍어 놓은 이런 수레바퀴 모양의 떡 만들어서 먹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그 다음에 앵두 화채 같은 것도 같이 먹는데요. 화채. 그래서 앵두 화채 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단오날은 왠지 앵두빛깔 입술이 생각나지 않아요? 앵두빛깔 저고리와 치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널뛰기, 단오 씨름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단오날. 그래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엄청나게 논다. 그래서 이런 맛있는 떡이나 화채도 먹고 마지막에 청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6월 15일, 6월 15일은 유두 날이거든요. 유두 먼저 생각하면 이 유두라는 말은 거꾸로 발음을 하면 두유가 되죠. 그래서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콩으로 먹는 음식을 먹는다 해서 두유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콩 음식. 그 다음에 유두라는 말이 사실은 머리를 그날 또 감는 건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류수 두목욕 이렇게 써있죠. 동류수두 목욕.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를 담그고서 목욕을 하면 부정이 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유두에 소 타지 말고 8월에 소 타라 뭐 이런 속담도 있었다는 것 그 정도. 그래서 콩으로 만든 음식 두유를 먹었고 유두니까 동유 수두 목욕 이래서 유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7월 칠성날 유명하죠?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녀니까 견우직녀 만나는 날. 직녀가 뭐예요? 바느질 하는 날이에요. 바느질. 그래서 바느질을 많이 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게 칠성날이고 바느질 솜씨를 좋게 해달라고 기원하더라. 속담 까마귀도 7월 칠석은 안 까먹는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오이, 참외, 호박 등을 먹었대요. 그다음에 7월 15일 백중인데 이름이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되게 논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 지금 한가해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날은 휴가 날입니다. 휴가 날. 그 이유는 음력 7월 15일이 이제 곧 지금쯤 되거든요. 지금 어때요? 너무 덥죠. 그래서 이런 날은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 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백중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머슴들한테도 백중날은 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더운 여름 휴가날 하루가 바로 백중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중날 논두렁 보러 가는 놈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중날은 논두렁도 보러 안 간다. 뭐 이런 속담이라던가 머슴들한테도 논두렁 보라고 하지 않는다. 휴가를 주는 날인 거죠. 그 다음에 추석날. 이게 음력 8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음력 8월 15일 추석이니까 여러분들 추석 가면은 뭐 먹어요? 네, 먹는 음식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추석 때 송편 먹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 또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런 속담이 유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송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 이 추석의 시작이 신라 유리왕 때 경주에 있는 여성들이 길쌈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옷감을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 이 놀이를 해가지고 이긴 팀이 진 팀이 이긴 팀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그게 송편이었고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회소곡이라고 해서 회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해서 회소곡이 유명해졌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세시풍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절기가 나와요. 3시풍속이랑 24절기는 좀 다른데 24절기는 농사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양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절기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입동이니 동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추분 이게 다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음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양력 기준에서 입동 그러면 겨울철 대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1월 8일 양력날 입동날 해야 할 일이 뭐냐? 김장김치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동날 김장김치 담근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김장 이런 거 만들죠. 또 시루떡을 만들어서 고사 지내는 날. 그래서 김장 시루떡. 이게 입동이고요. 그래서 속담에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고 하고 끝으로 이제 동짓날인데 이게 이제 12월 22일이거든요. 대략적으로 12월 21일이라고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12월 22일 날 동짓날에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로서 이 동짓날이 지나면서부터 태양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해요. 낮이. 그래서 태양이 다시 길어지는 날이라는 의미로 작은 설이란 뜻으로 아세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세. 그리고 날씨가 춥고 이날이 밤이 제일 기니까 호랑이가 짝짓기, 교미를 한다고 해서 이날을 호랑이 장가가는 날.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기니까 뭐 호랑이가 그때 교미한다는 거죠. 밤이 기니까 뭐 할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교미해가지고 호랑이 장가가는 날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동짓날 먹는 음식은 동짓 팥죽이죠. 새알신 넣고 동짓 팥죽 먹는다. 그래서 팥죽 그러면 동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세시풍속이었어요. 그럼 이제 쭉 정리하면 설날, 정월, 대보름, 삼진날, 한식, 단오, 유두, 칠석, 백중, 추석, 입동, 동지. 그래서 그때 뭐 먹는지. 앵두같이 언제 먹는다? 단오날. 팥죽은 동짓날. 그죠? 그 다음에 콩 음식은 언제 먹어요? 유두날. 그죠? 그 다음에 수리치떡이라고 하는 수레바퀴 모양 바퀴 자국이 있는 떡을 만들어 먹는 날은 단오날. 단오날 양기 가장 왕성하니까 주로 운동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지? 진달래꽃 화전 부쳐 먹는 건 언제? 진달래? 봄이겠죠? 그래서 언제? 삼진날. 그래서 삼진날에 먹는 것이다. 송편은 추석, 떡국은 설날. 뭐, 이 정도. 오이, 참외, 호박 부침 같은 거 먹는 날은 칠석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세시풍속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급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강의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급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서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픔과 절망 그리고 어찌 보면 원한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근현대사입니다. 원한과 분노. 그러니까 역사 강의 들으면 이제 원한과 분노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로 근현대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입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번호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28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문제 중에서 27번, 28번 정도가 되니까 이제 중간 후반부가 이제 넘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번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문항 가운데에서 30문제 정도를 공부했다. 그럼 이제 60% 정도를 끝냈기 때문에 3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보겠다 하면은, 이제 근대사에서 그 흥선대원군 정도는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90페이지 제목이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조선, 청, 일본을 비교하는 표가 나오죠. 지금 청나라가 1842년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이 체결됐고, 이것 때문에 홍콩이 개항이 되었어요. 홍콩을 할양을 해줬죠. 그래서 홍콩이 결국 영국에게 할양되었고, 이 과정에 1860년에 가면 제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아닌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말이죠.
서양 세력들의 어떤 그 접근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강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중국, 일본, 조선의 대응이 어떠했는가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 보면은 청나라가 좀 개항이 좀 빠른 편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약 10년 뒤죠. 요코하마 포격 사건을 통해서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됐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본은요, 다시 청나라는요,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서양의 문물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양의 재주를 살짝 빌린다라고 했어요. 빌린다가 뭐냐면 중체 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861년 양무운동 보면요, 이 양무운동이라 할 때 양자가 서양이거든요. 서양의 기술, 과학기술 같은 걸 빌린다라는 개념으로 중국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재주를 빌린다 해서 이것을 중체 서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처음엔 그랬는데 금방 태세를 바꾸어서 그 1868년에 보면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원군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항도 늦었고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제일 먼저 두드렸고 그 다음 일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운데 껴있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이 왔고 이쪽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으로 개항했고 여기가 2번인데 우리나라는 뭐였냐면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아직 정찰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깜깜하게 비워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개항한 나라. 그래서 별명이 뭐였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죠. 예. 조용하다. 저는 이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홍경래에 나온 임순농민 봉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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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으아, 양반놈들 죽여라! 천주교 유파되고, 천주교 신자를 다 죽여라! 동학에서 확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도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러고 있죠. 환장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세조 정치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1863년에 그 마지막 왕인 철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정조의 아들, 순조의 아들, 그러니까 정조의 손자였던 효명세자의 부인이 조씨였거든요. 근데 그 조씨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대비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고, 조대비는 안동 김씨가 싫었던 거예요. 본인은 조씨인데 안동 김씨가 지금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대비가 안동 김씨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이 안동 김씨를 똑같이 싫어하는 왕실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흥선군 이하응이었던 거예요. 흥선군 이하응을 불러서 후기구도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흥선군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이를 새로운 왕위로 앉히기로 조대비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고종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하니까 완전 초등학교 5학년이죠. 얘를 뭐 왕으로 앉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조대비가 뭐라 했냐면 본인이 수렴청정을 해야 하는데 나는 잘 모르니 모든 권한을 그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군 이하응에게 맡겨 시행토록 하라라고 하는 전교를 내었던 것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즉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를 부르는 존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살아있는 대원군은 없었고 다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 됐을 때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명예직이었어요. 근데 이항만큼은 살아있는 최초의 대원군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대원군은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느냐면요. 그 대원군의 학렬이 거기 효명세자랑 철종이랑 학렬이 같았는데 먼저 죽은 철종보다 오히려 10살이나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렬이 같았고 먼저 사망한 철종 임금보다 오히려 형이었던 거예요. 10살이나. 그래서 후계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족보 때문에. 그래서 계승 원칙에 의거해서 그 다음 때에 아들이 왕이 됐던 거예요. 대신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대신해서 10년간이나 섭정을 하게 되니 이 시기를 흥선대원군 섭정시기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협정 시기 때의 특징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863년부터 73년까지고 거기 연도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1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안동 김씨들이 주도했던 세도 정치 시기를 통해서 왕권이 매우 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안동 김씨를 물러나게 하는 안동 김씨 세력을 일소하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펼쳤는데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안동 김씨 세력이 있었을 때는 비변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 비변사를 대신해서 앞으로는 달라져요. 안동 김씨 세력들이 있을 때의 비변사가 아니라 이제는 의정부, 다시 의정부 체제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비변사가 갖고 있었던 정권과 군권을 삼군부라고 하는, 삼군부는 뭐냐면 이제 군사 정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군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으면서 법전을 새로 편찬하는데 그 법전 편찬한 이름이 대전 회통입니다.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새롭게 편찬하기도 했고 급기야 왕궁, 조선 왕실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중건하기에 이른다.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 없어졌던 것을 이 대원군이 다시 중건하는데 무슨 돈으로, 이거죠. 무슨 돈으로.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했던 화폐가 당백전이라는 화폐와 100배의 가치를 갖고 있는 말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화폐를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형태로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였는데 이 원납전이 아니라 사실은 강납전이 됐죠. 원에서 납부한 돈이 아니라 무조건 기부하는 형태의 원납전을 징수하게 됐던 거예요. 또 농민들을 이 경복궁 중건의 토목 사업에 동원하면서 농민들이 경복궁 타령이라는 유명한 민요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에헤를 시작해. 에헤 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경복궁 타령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가사를 보면 토목공사에 동원됐던 농민들이 되게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비변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말았다.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 도시 이름들이죠. 의정부. 그다음 어디에? 대전이죠. 대전 회통. 그다음 어디에? 경복궁을 다시 만든다. 그래서 의정부시, 대전시, 경복궁 중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요. 민생 안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어서 농민 반란이 굉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술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도 안동 김씨 과정에서 안동 김씨가 수탈을 하던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그 문란함 때문이었단 말이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삼정의 문란함 때문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함이란 전정, 군정, 환국 세 가지의 문란함인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삼정의 개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삼정의 개혁, 거기 잘 쓰여 있겠지만 양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전정에 대한 내용은 전정이라고 하는 건 전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의 문란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다시 실시했고요. 또 호포법, 군포제도의 문란함, 즉 군정의 문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호포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호포는 이제 호마다 군포를 낸다는 얘기니까 누구도 이제 군포를 내는 거예요.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된 거예요. 원래 양반들은 군역 면제였죠. 그런데 이제부터 대원군 때부터는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함으로써 드디어 상민과 양반들이 똑같이 군포를 내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창절목을 만들면서 환곡제도, 이게 이제 환곡이거든요. 조선 후기에 그 삼정의 문란함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했던 게 환곡이에요. 빌리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빌린다던가, 빌렸는데 고리라던가, 나는 한 가마 빌렸는데 반 가마만 주고 반 가마는 어떤 뭐 모래를 섞어서 준다던가,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창제도라고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창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한 것이고요. 그 밖에 대원군에게 모욕감을 줬던 노론들이 주도하는 서원이 있었어요. 당시 노론에 있어서 서원 가운데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충청북도 괴산에 백운동이 아니라 화양동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화양동 서원을 지나갈 때는 누구라도 말해서 내려라 이런 그 표지판이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 근데 대원군은 왕족이니까 화양동 서원을 그냥 말 타고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화양동 서원에 있는 노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대원군을 말해서 끌어내린 다음 몰매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서원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 지내는 신종 만력제라는 황제가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명나라 황제를 위한 사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곳은 누구나도 다 내려와라.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송시열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동묘라는 사당을 운영하는 게 화양동이라는 화양동 서원이었는데 그 화양동 서원을 만든 게 송시열이었고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서 누구든지 말해서 내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안 내리니까 대원군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섭정하고 난 다음에 요 화양동 서원,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든 화양동 서원과 만동묘부터 때려 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들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농민들을 괴롭히던 서원, 이 당시에 서원은 만동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만동묘를 철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화양동 서원과 화양동 서원에서 관리하던 만동묘를 철폐한 것,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노론들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론의 성지에서 대원군이 크게 몰매를 맞은 것에 대한 일종의 분풀일 수도 있지만 또 서원에서는 만동묘에 들어갈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 비용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돈을 징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로 화양묵패가 발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린 게 바로 대원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죠. 당시 세도 가문들을 모두 이렇게 내몬다던가 아니면 세금제도 개혁을 했다던가 아니면 농민들을 괴롭히던 충청북도 노론들의 소굴이었던 화양동 서원을 때려 부신다던가 만동묘를 없앤다던가 이런 게 모두 백성들의 민생을 위한 안정책이었다는 데에서는 대원군이 개혁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외교정책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쇄국정책 배웠는데 요새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원군이 외세와 전혀 영합하지 않겠다라는 폐쇄적인 정책을 펼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군이 조금 비판받는 게 있지 않는가라고 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866년에 천주교 신자들 일단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걸 병인년 박해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였던 남종삼 등 또 심지어는 조선에서 활동 중이었던 프랑스 신부님들 9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들 9명을 죽인 또 한 번의 또 계속된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신부님들이 처형당하자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규모의 보복이 예상되죠. 또 한편 이런 와중에 평양의 대동강가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거슬러 올라오다가 난동을 피웠고 그 결과 평양 국민들과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다시 한번 박규수의 화공작전 명령에 따라서 미국 배가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프랑스 신부님들 죽였고 미국 군함이자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모조리 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목숨을 빼앗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이 잘못한 거죠, 대원군이. 그래서 프랑스, 여기다 쓸게요.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인 병인년 박해. 이건 프랑스 신부님들 죽인 거. 프랑스 신부님들 죽이고 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배를 불태운 거. 그럼 당연히 보복을 당하겠죠.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지금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면서 이걸 막아낸 사람이 양헌수라는 장군이다. 어디에서? 정족산성에서. 이 정족산성은 강화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쪽에 있는 산성이거든요. 정족산성은 정족산 사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실록 중에 아까 얘기한 오태정적 가운데 그 정족산 사고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프랑스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한편 이렇게 그 통상을 요구함에도 대원군이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자 독일 모험가였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대원군의 사망한 아버지인 남현군 묘가 충청남도 덕산에 있었거든요. 그 충남 덕산에 모신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명당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거기 그 얘기 이 대원군 관련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도굴 미수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신미양요라고 하거든요. 신미니까 미국이겠지? 그래서 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신미년에 미국과 싸우던 분이 바로 광성보 어제연 장군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척화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척화비라고 하는 건 외세와 교류하면 나라를 파는 일이다라는 비석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원군 때의 일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순서 배열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고요. 병인 양요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병인 양요니까 병인 양요 때 활약한 우리나라 장군 이름 병인 양헌수 장군입니다. 그래서 병인 양헌수 장군. 병인 양요가 아니고 병인 양헌수라고 외운다, 이제.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병인 양헌수이죠. 그래서 양헌수가 정족산성이라는 곳, 거기다 별표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싸웠다. 근데 이때 프랑스 군대가 이 외교장각이 있는 곳이 정족산성이거든요. 거기서 일시 점령한 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다시 정족산성의 외교장각은 저기 강화도 북부에 있죠. 거기서 점령하면서 외교장각에 있던 의궤를 약탈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의궤에다가 동글뱅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프랑스군은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군과 외교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를 약탈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조선의 한성근, 양헌수 부대가, 특히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병인 양헌수 이렇게 가면 되고, 이때 의궤를 약탈당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오신척, 병제병, 오신척,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그래서 남현군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신미양요니까 신미광어로 외운다. 신미광어. 그래서 신미광어는 병인 양헌수와 신미광어가 있다. 그래서 광성보 어제연 장군이죠. 그래서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미군을 상대로 광성보에서 싸웠는데, 이때 미군은 조선군의 숫자기를 약탈하기도 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약간 영국임대 형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숫자기가 들어오기도 했다. 척화비, 미군 퇴각 직후 대원군은 서양과 타협을 반대하는 척화비를 세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화비라고 하는 것이 대원군의 이런 통상수교 고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은 크게 안동시 수정치 세력을 일소하는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도시 이름 외우시면 돼요. 의정부시, 그 다음 대전시, 그 다음 경복궁 중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정부 복설, 대전 회통 법전 편찬, 경복궁 중건, 그리고 비변사 혁파 아예 없애버리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호포법과 사창제와 서원과 만동묘 철폐, 그래서 호포법 실시, 양반들도 군포, 그리고 사창제, 사창, 서원, 만동묘를 철폐하기도 했다. 이 정도. 그리고 병제병, 오신척,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헌수, 정족산성, 병인 양헌수, 정족산성, 오신척,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남현군묘 도굴 미수 사건, 덕산 사건이라고도 한다.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까지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대원군은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다가 최익현의 탄핵을 받고 최익현이라는 분의 탄핵을 받고 대원군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었으며 대원군이 물러가면서 고종, 이제 나이가 22살이 되었죠. 22살 되었던 고종 아들이 친정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92페이지에 있는 아들 고종의 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일단 입문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흥선대원군을 근현대사라고 안 보고 조선 후기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현대사가 언제부터냐? 강화도 조약부터를 근현대사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서양과 접촉을 하기 시작한 것이 대원군 때이므로 대원군 때의 그 조짐이 조금씩 보이지 않느냐? 우리의 대응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10년 동안 대응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강화도 조약과 고종 친정, 그 왕비이신 이제 민씨 왕비께서 이제 나서는 시점부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참고서 말씀드리면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인 민씨 세력 사이에는 진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의 정책과는 다 반대 정책을 펼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의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다시 옛날 세도정치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세금제도 문란해지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하는 게 아니라 통상수교 하자고 하고, 비변사는 없어졌지만 비변사와 다를 바가 없는 새로운 기구 등이 막 만들어지면서 민씨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대원군 때와는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 교수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CEF 과정. 오늘로서 이제 3급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실상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랑 계속해서 더 같이 보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이 강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